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바하고 오늘 10월 1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도 좀 새벽 늦게까지 일하다가 가가지고 주말에 쉬고 온 느낌은 없습니다. 저는. 네, 빨리 또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도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지민님 가끔씩 댓글 달아주시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삼성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늘 짠합니다. 게다가 부인이 있어도 모자를 파네.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하니 외로울 틈도 없겠다 싶으면서도 그에게 진심의 성원을 보냅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에 얽혀가지고 감옥 생활도 하시고 물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죄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때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자랑스럽게 해외 나가서 우리가 I'm from Korea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삼성, 현대, LG 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덕분이라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벌어들인 그 엄청난 달러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좋은 점, 나쁜 점도 있지만, 네, 어쨌든 참, 네, 짠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전자는 우리나라 발전의 핵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서 다시 한번 드높이 비상하리라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는데, 최근에 이 전자를 보면, 경쟁 구도에서 그동안의 초격차를 유지하던 이 경쟁 우위에서 이제는 이번에 통렬한 반성문에서도 나오지만 그 격차를 이제는 뒤처지고 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경쟁력을 복원시키겠다. 예, 그런 말씀을 전영형 부회장이 한 것처럼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경쟁 우위에서 뒤처지니까 미국의 인텔이 저런 모양이 돼 버렸고요. 삼성전자도 야 이거 인텔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 이번에 반성문에서도 나왔지만 이 경쟁 우위에서 뒤처졌던 게 과거와 같은 주가 패턴을 못 보이고 이번에 좀 힘없이 떨어질 때도 너무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게 결국은 그 경쟁 우위에 있어서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도 면밀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86,000원 됐을 때, 전자는 한번 다 날리자. 그런 제안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뭐 지나고 나서 하면 뭐합니까? 그죠? 액션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정도로 빠질 줄 알았다면 그죠? 다 날렸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반성도 되고 여기 보면 뉴스 채널 댓글을 보니 무능한 정부 탓이다, 수장을 갈아야 된다,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 국민이 오히려 회사를 끌어내리는 것 같네요 하면서 네, 삼성이 굳건하기를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해놓으셨는데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가 좀 더 강단 있게 우리 것도 다 매도하고 네. 방송에서도 자 삼성전자는 이 정도 됐으니까 지난 월봉 기준으로는 88,000원 하면서 월봉 기준으로는 신고가 나왔었잖아요. 장중 고점은 2021년 1월 달에
96,800원 했지만 대부분의 그때 8만 원대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다 본전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탈출 명령을 딱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자책도 많이 하고요. 항상 제가 늘 저희 그 하나의 운용 철학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변화사냥꾼이거든요. 뭔가의 하나의 저 산에서 물줄기가 시작되고 뭐 약수터에서 그 쫄쫄쫄 흐르는 물줄기가 나중에 이 시냇물이 되고 그게 천이 되고 그러면서 한강으로 가서 큰 바다로 흘러나가는. 근데 이 변화의 물줄기, 처음 시작되는 물줄기를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걸 발견하고자 하는 게 항상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변화사냥꾼, 펀드 매니저는 변화사냥꾼이 돼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약간 이 경쟁 우위에서 뒤처지는 얘기는 벌써 한 1년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뭐 하이닉스도 많이 투자하긴 했었지만 하이닉스로는 꽤 크게 많이 벌긴 했습니다. 벌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황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 경쟁 우위가 하이닉스가 앞서가면 결국은 삼성전자도 곧 HBM 이제 잘 하겠지가 아니라 당장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된 회사에 투자하는 게 결국 맞았구나. 네, 막연한 어떤 뭐 과거에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예, 요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한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변화사냥꾼을 지향하는 저로서는 네, 굉장히 이번에 좀 부끄러운 그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겨울에 대한 얘기는요, 뭐,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반도체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반도체가 진짜 겨울이 오면요, 2018년도에도 그, 엔비디아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반도체 겨울이 오면 22년도에서 23년 넘어갈 때 엔비디아 350불에서 100불 초반대까지 마이너스 70% 났잖아요. 그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0% 안 났습니다. 96,800원이면 마이너스 50% 날려면 5만 원 깨졌어야 되잖아요.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진 면이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겨울이 오는 게 맞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130불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화. 네. 11월 말에서 12월. 하여튼 12월쯤에는 여전히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우리가 그 전영현 부회장님의 그 반성문을 보고 저는, 그래도 저렇게, 내부의 문제를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직 문화도 바꾸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반성에 있어서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를 하면 발전이 없을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삼성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걱정보다는 제 걱정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이 너무 지나친 인지 편향이라든지 또 그런 거에 빠진 건 아닌가?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저희 매니저들하고 늘 연말에 저희는 백서를 적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못했을 때 연말에 보통은 사람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서도
스스로를 되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은 제가 거의 10년 내내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피니티 때부터. 잘했든 못했든, 특히나 못했던 해에 백서를 적고 뭐 되게 길게 적다 보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13년에서 14년 넘어갈 때 그때도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되게 강했었고요. 네이버가 그때는 분할되고 나서 강했었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13년까지 좋았다가 14, 15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에서 하이닉스가 그때도 HBM 원이었죠. 그걸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당히 선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종목 플레이를 좀 잘못했나 봤더니 결국은 종목이 아니라 대형주 플레이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대형주에서만큼은 그래도 대형주 플레이를 그래도 잘 한다라고 잘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했기 때문에 잘 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 50% 이런 부분은 워런 버핏의 애플 집중 투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으면 2020년대에는 저희가 LG화학을 28%, 꽤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2차 전지만 거의 한 40% 들고 갈 정도로 뭔가 확실하다라고 공부를 해서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의미 있게 그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 백화점입니다 하면 그 백화점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의 중수, 고수로 넘어가면서 내가 정말 리서치가 제대로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압축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데 저희 회사는 많은 매니저들이 같이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그렇게 압축을 하게 되고 매니저라고 해서 다 압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틀렸을 때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압축을 잘 못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압축을 잘 하는 편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산업 내에서의 경쟁 우위가 바뀌면서 이 데미지를 얻게 되면 그런 부분에 실제로 타격이 큽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또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전략을 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늘 하는 일상입니다. 우리 이 다크나이트 님도 저희 쪽에서 참 항상 좋은 걸 많이 적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거 다 잘 보고 밑에서 댓글 다신 분들까지 다 좋아요 눌러드렸습니다. 우리 다크나이터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번에 박전무가 그래도 위에서 또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고요. 그래서 조금 더 왜냐하면 이 적어주신 내용들은 제가 제 스스로 엄청나게 자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팩트를 얘기해 주시는 거라서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제 스스로도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얼마든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해야 제 스스로도 교만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운용이 잘 될 때 보면 지나치게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또 도움이 됩니다. 응원의 댓글 그리고 이번에 네가 좀 틀렸네. 이번에 좀 반성 좀 해라. 이런 댓글 다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부담 없이 써주셔도 됩니다. 네.
삼성만 반성을 할 게 아니라 저도 반성을 해서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번 3Q보다는 4Q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서론 얘기하다가 또 15분 지났네요.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반성문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 요런 기사도 되게 중요하죠.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건데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쇄신의 칼 빼던 삼성전자 반도체 경영 진단한다. 경쟁력 약화에 충격요법, DS 부문 임원 대폭 감축 검토, HBM 주도권 뺏긴 원인 찾기. 전자가 HBM 등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고강도 경영 진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엔비디아 납품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에 밀린 4, 5세대 HBM 등 첨단 D램 사업의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연말 인사 때 반도체 부문 임원을 상당폭 줄이고 사장급 사업부장 진용에 변화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적자를 내는 파운드리 사업 효율화와 미래기술 개발 조직인 반도체 연구소 개편도 추진한다. 최근 전영현 부회장의 지시로 반도체 경쟁력 복원 작업에 나섰고요. 지난 5월 DS 부문 구원투수로 투입된 전 부회장은 기대 못 미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지난 8일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는 반성문과 함께 기술 근원 경쟁력 복원, 그리고 철저한 미래 준비, 그리고 조직 문화 개선을 골자로 한 제도약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전자는 이를 위해서 최첨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영 진단에 들어갔는데, 이 경영 진단이 삼성에서는 경영 진단이라는 말을 쓰지만 아까 가로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사실상의 감사죠, 감사. 네, 여기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네. 자, 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빅3 중에서 1위인 삼성만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고요. 메모리 반도체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HBM3E는 대부분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고, 삼성은 경영 진단을 통해서 HBM뿐만 아니라 DDR5 등 범용 D램 제품의 경쟁력 복원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기 인사에서는 DS 부문 임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적 부진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침체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인데, 조만간 실시할 조직 개편의 방점은 메모리 초격차 복원과 파운드리 사업 효율화, 반도체 연구소와 각 사업부 개발실 간 시너지 강화 등에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전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에 나선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성문의 행간을 읽으면 향후 전자의 행보가 보인다. 조직, 사람, 문화 등 반도체 부문을 완전히 쇄신하겠다는 얘기다. 전영현 부회장이 지난 8일 이 반성문 성격의 서신에 대해서 삼성 고위 임원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도체 사령탑이 위기란 단어를 4차례나 반복하며 경쟁력 하락을 인정하고 제도약 각오를 밝힌 만큼 고강도 쇄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요. 전자는 그 출발점을 삼성 위기론의 진원지인 HBM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 사업에 대한 초강도 경영 진단으로 잡았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온다고 본 것이다. 삼성 안팎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첨단 제품에서 2, 3위에 밀린 이후부터 찾는다는 점에서 전자가 쇄신 작업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밑에 쭉 원인을 계속 찾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비슷비슷한 얘기 쭉 있고, 임원을 줄여서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돼 있는데, 자, 삼성전자의 이 DS 반도체 부문 임원은 438명이군요. 전체 임원 1164명 중에서 한 40% 수준입니다. 경쟁사인 하이닉스에는 199명인데 임원이 2배 이상 많네요. 2017년에서 18년 반도체 슈퍼황대 임원을 대거 발탁한 데다가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면서 파운드리와 팹리스 임원을 여럿 영입한 여파인데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이 의심받기 시작한 22년과 23년에도 눈에 띄는 임원 감축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직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면 임원을 줄여야 한다는 삼성 안팎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칼을 빼들기로 한 거라고 하고요. 연말 인사를 통해서 DS 부문, 산하,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3개 사업부 수장과 최고 기술 책임자, 제조 및 기술 담당 등 5명의 사장단 진용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자는 경영 진단과 대규모 인사가 끝나는 대로 가라앉은 조직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계획이고 적재적소의 능력을 갖춘 임원과 엔지니어들을 배치해야 근원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이고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삼성의 반전을 위해서는 조직 분위기부터 확 바뀌어야 한다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해보자는 의지가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요, 이 삼성전자의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잘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는 걸 수가 있는데 2019년도 그러니까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들어갔고요, 그죠? 근데 2017년, 18년도에 삼성전자가 58조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50% 나오면서 20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그런데 2019년 다운사이클에 들어가면서 하이닉스가 20조 8천억에서 2조 7천억대로 완전히 뭐 86%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은 58조에서 그 다음에 한 25조대, 27조대였나? 네. 그 정도로 대개 선방을 합니다. 대개 선방을 하는데, 지난 그 전자의 반성물 보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2017년, 18년도에 사람을 대거 뽑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대거 뽑았다라고 요때 돼 있는데, 대거 뽑았다가 2019년도에 다운사이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들은 너무 단기 성과에 계속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HBM 사업부를 스크랩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HBM 사업부에 있는 분들이 사이닉스로 많이 넘어가셨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마이크론으로 가시고 그래서 저는 뭐 당장에 이번에 왜 실적이 안 나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 경영 진단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2019년도에 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HBM이 나온 지 2013년, 그 다음에 HBM2, HBM3, 이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수익성에 쪼달리면서 그걸 그렇게 없애버렸어야 됐나? 저는 그 왜 HBM 사업부를 그때 당시에 없앴는지
네, 그것부터 좀 진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확한 경영 진단이 나오면 지금 당장은 돈 못 벌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감내하고 간다. 이런 문화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그러고 HBM을 버티면서 지금의 그런 HBM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 우위를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익은 당시에 20조 벌다가 2조 벌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익의 부침이 크고 작년에도 대규모 적자가 났었잖아요. 그걸 대규모 적자가 났을 때도 그걸 버틸 수 있는 그거는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총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었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 효율성은 이 부분은 분명히 조직 문화가 뭐 바뀐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쇄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HBM 사업부를 왜 그때 없앴을까?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한국 채권 선진국에 합류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작년인가 한번 올 초였나요? 될 뻔하다가 안 됐었잖아요. 네. 자, 내용을 조금 이게 주식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22년 9월에 편입 후보인 관찰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2년 만이네요. 한국 국채가 미국, 일본, 영국 등 25개 주요 국가와 함께 채권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선진국채 대열에 합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이거 푸찌 러셀은 9일 한국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WGBI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국채지수인 이 BBGA와 JP모간 신흥국 국채지수 GBI, EM과 함께 세계 3대 국채지수로 꼽힌다고 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지수를 추정해서 투자하는 자금 규모는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 그러니까 한 4천조 정도까지 된다 그죠? 한국 국채가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75조에서 90조 원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WGBI 편입은 1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11월입니다. 당장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높게 유지되어 온 국제금리가 낮아져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고 최상무 부총리는 이번 편입은 우리 국채 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받기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 신인도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선진국채클럽 가입 똑같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그죠? 네. 금융은 세계 한 50이 되려나요? 자, 여기 보시면 세계 국제지수의 국가별 편입 비중 나오네요. 이 WGBI의 국가별 편입 비중인데 역시 미국이 40%나 차지하고 일본이 10% 되네요. 중국도 거의 10%, 프랑스가 6.68, 이탈리아 6%, 독일, 영국, 스페인 4%,
우리나라 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정도 되니까 2%가 안 되죠. 1.78%인데 아까 2.2% 정도 비중 예상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들어간 게 세계 국채 지수인데 국채를 발행을 해도 전혀 유통이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많으니까 전체 GDP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비중이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고채 외국인 투자 비중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재작년 연말에 레고랜드 사태 있고 작년에도 보면 여러 가지 미국 지방은행 사태 등 하면서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위기가 오면 외국인들이 이거 채권 이거 다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 비중이 이 정도로 크게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부의 내년도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한 84조 정도 되네요. 이 지수 편입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면요, 국채 조달 금리가 낮아지게 되죠. 금리는 말 그대로 이 돈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돈이 살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평균 한 0.2에서 0.6%포인트 가량의 국채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로 연간 우리가 최대 1조 1,000억 정도 국채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그죠?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 가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금 보유 비중 평균 24.6%인데 한국은행은 1.1%. 이 얘기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자,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외화 보유액 내에서 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 매입을 중단한 지 지난 11년 동안 한국은행이 지난 11년 동안 이 금을 매입을 안 했었네요. 이 얘기를 제가 15년 전에도 막 했었는데,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가만큼 매년 금을 매입을 했다면 지금 한 150억 달러 가량의 평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주요국 외환 보유액 내에서 금의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 러시아, 호주, 일본, 한국. 프랑스 외환 보유액에서 26%, 러시아도 26%네요. 근데 호주가 8.6, 일본이 4.4인데 우리가 외환 보유액에서 겨우 1.2% 차지하네요. 보유하고 있는 지금 금의 양이 104.4톤이고요. 금액으로는 한 48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 6조 정도 그죠? 들고 있고, 외환 보유액이 지금 전체 4,159억 달러이거든요.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이게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조가 넘습니다. 53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6조 들고 있는 거죠. OECD 국가 평균이 24.6%와 비교하면 2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1인당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평균은 한 13.5%이고요. 명목 GDP가 비슷한 국가 11위에서 12위권 중에서도 평균이 12%나 되는데 우리는 1.2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점 매입 논란이 있었던 2013년을 마지막으로 금 매입을 중단했고요. 반면 OECD 국가들은 매년 평균 54톤의 금을 매입해서 외환 보유액 내에 금 비중을 꾸준히 올렸죠.
국제금 가격은 코로나 이후 꾸준히 올라서 최근 트로이 온스당 2,685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한 뒤 2,600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금을 매입하지 않아서 발생한 기회 손실은 최소 67억 달러, 한 10조 된다는 거죠. 10조에서 한 20조 정도에 달할 거다라고 최 의원의 자체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고, 외환 보유고 다변화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금 매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인데, 금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에 일부 포함하며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최 의원이 누구시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되어 있으시네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당장 금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외환 보유액 내에서 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네요.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와 금리 인하 이후 미국 달러의 가치 약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고, 반면 한은은 금이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을 들어서 중앙은행이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에서 이렇게 많은 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이 변동성이 큰 자산, 그래서 위험 자산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안전자산으로 알려졌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은 이자가 없고 가격이 올라도 팔 경우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매각이 쉽지 않다며,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미국 국채가 금보다 낮지 않고 더 안전한 자산일 수 있다고 말을 했다. 장기 미국채도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미국채 10년짜리 이런 거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은 이 부분을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2000년도에도 보면 금값이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까지 무지하게 오릅니다. 무지하게 오르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요 얘기였어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미국 국채 투자합니다. 그 미국 국채 투자에서 달러의 가치가 지금 한 100년 동안에 한 97%, 8% 달러 가치가 빠졌는데요. 그래서 왜 다른 나라들이 이 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거거든요. 미국채는 뭐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채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까 첫 기사에서 다뤘던 삼성처럼,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보면 경제학과 출신의 많은 분들이 지금 가 계시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이 금을 투자하는 게 맞았는지 미국채에 투자하는 게 맞았는지 부분인데, 미국채에 투자를 해서는 아마 뭐 문책을 당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도 외환 보유액 중에서 이 금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뒤늦게 2013년에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인도였던가요? 저 위에서 고점에서 확 지르게 되는데, 2011년에서 13년에 저 위에서 지른 거 많잖아요. 그죠? 2009년, 10년, 11년도에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금리를 확 낮춰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원자재가 급등을 했고, 2000년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2001년 1월 3일부터 페드가 금리를 낮추면서부터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이거는 네, 잘못된 수치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통화 주권 위협을 받나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이고요. 벌써 시간이 40분이 됐네.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통화 주권 위협받나? 뭐죠?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상 각국 통화처럼 쓰이면서 전 세계 이 달러라이제이션 통화 대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법정 화폐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발등에 불이 됐다. 개발도상국의 화폐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하고 이 페그라고 했잖아요.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되게 이 페그가 돼 있으면 사실상 달러를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자,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대응 현황이라고 쭉 나오고 있고요. 미국, 일본, EU 등등 돼 있고 한국은행도 이 CBDC를 개발한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글로벌 기업하고 은행들도 나오네요. JP 모간이 JPM 코인. 네, 페이팔은 페이팔 USD, 서클은 USD 코인, 소시에테 제네랄은 EUR 코인 버티블이네요. 호주 달러 코인. 그리고 호코쿠 은행은 도치카라고. 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위협적인 것은 자국 통화 수요가 감소하는 데 따른 통화 대체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인데 자국 통화 수요가 줄어들면 통화 정책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겠네요.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기도 어려워진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통화 대체는 정부의 정책 실패나 내전 등 정치적 불안정, 금융 외환 위기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인플레이션과 함께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처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한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도 저금리를 고수한 튀르키예,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환전까지 막은 아르헨티나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급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 달러라이제이션, 자국 법정 화폐 대신 미국 달러를 통화로 쓰는 현상이고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랑 이 팩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달러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수요가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 중앙은행을 공략을 했었잖아요. 그죠? 펀더멘탈이 나빠지면 그날의 펀더멘탈이 나빠지면 그날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달러랑 이제 페그를 해 놓으면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그 통화와 파운드와 달러를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는데 내재 가치는 영국이 부실화되면서 파운드화가 절하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뭐라고 그러죠? 예. 그 절하가 돼야 되는데 가치 절하가 돼야 되는데 가치 절하가 되지 않고 달러랑 붙여 놓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가 고평가됐네 하면서 계속 파운드화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국의 중앙은행이 항복을 했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권도영의 그 무슨 알트코인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망가졌나 이래 보면 이 코인의 가치와 이 코인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그런 얘기에 제가 보면 저게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지? 네, 뭔가 중앙은행도 아니고 그죠? 가치가 저게 유지가 될 수 있나 하다가 이제 한 방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어디가 발행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큰 JP 모건은 전 세계 금융 황제니까 JP 모건이 발행한 코인은 그나마 제일 마지막에 무너지겠죠. 네,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는데 어설프게 달러랑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가는 방금 영국의 중앙은행이 공격당하면서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00억 수주 잭팟, 사우디도 반한 네이버 신기술 정책. 네이버 차전 사우디 기업인 AI 기술에 반했다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CEO들이 네이버 사옥을 찾아서 이 네이버 사옥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 어떤 로봇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또 모르니까 그죠? 저희 직원들은 갔다 왔는데 아랍에미리트의 토호국 7곳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인 셰이크 사우드 빈 슐탄 알 카시미도 지난 7일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세종을 방문을 했군요. 네이버가 그동안 약점으로 꼽히던 내수용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해외를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네이버 8일 블라블라 쭉 돼 있고요.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의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도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올해 사우디의 중동 총괄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측은 항공사진과 AI를 활용해서 10cm 내외의 오차 범위도 도시 전체를 이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사우디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에도 소브린 AI 노하우를 전파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고요. UAE 샤르자와 ICT 분야 협력도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이 방문단은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샤르자 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협력을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디지털 트윈 하면 실생활에 약간 클라우드 개념? 옛날에 한 15년 전에 클라우드 개념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게 와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이렇게 돈이 돼? 예, 그런 게 아마 인지가 되는 시점부터 네이버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느낌이 옛날에 약간 클라우드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추가 부양책의 실망 중국 증시 랠리 급제동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한 이틀 동안 쭉 빠졌죠, 그죠? 네, 상승세 꺾인 중국 증시 24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었고 8일날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부양책이 없다며 투매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우리 왕 차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입니다.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그래서 내일인가 토요일쯤에 한 번 더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고요. 한 15%에서 20% 확 빠졌다. 이런 얘기들 쭉 적혀 있고. 자, 정부 부양책 효과가 반짝 랠리에 그치나 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더 화끈한 부양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평가를 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예산 일부를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계획 외에
구체적인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시장에서는 잇따른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중국 당국 기대와 달리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또 전망도 확산되고 있고,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4.8% 기록한 뒤에 내년에는 오히려 4.3%로 떨어질 거다라고 세계은행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이나 IMF나 각종 이런 곳에서 경제 전망 자료 늘 나오거든요. 네, 24년 전망, 25년 전망 나오는데 거의 안 맞습니다. 네, 안 맞으니까 꼭 이런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특히 이번 경기 부양책이 내수 소비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아디티야 마투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급여와 부동산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을 부양책이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도 이번 부양책이 소비보다는 공급과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끝났네요. 몸의 신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밖에 날이 굉장히 화창합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이 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